북한 사람들이 막 일본을 그렇게 적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카이치하고 시진핑이 싸우면 누가 이기길 바랄 것 같아요? 김정은 내심적으로는 그래도 좀 일본이 힘을 내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중 라인 제거라고 그러던데. 북한이 친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중국인이 관광객으로 오면은 시끄러워하거든요. 다카이치 총리가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캐릭터를 집권 초기부터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게 여자 아베거든요. 일본이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 야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금혁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양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셔서 지금 보는 눈이 좀 맵죠. 김일성대 나오시고 여기서 정당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더 날카롭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소련에서 유학했지만 사회주의에서 살았던 그 경험이 뭐 그게 전가의 보도는 아닌데 이 자본주의에서만 그 필드에서만 있던 지각하고는 조금 우월을 떠나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일 때가 좀 있거든요. 지금 일본, 중국, 북한에서 그러죠.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네. 1000년의 숙적 그러죠. 그렇죠. 네. 북한 사람들이 중국 안 좋아하죠. 사실 북한 사람들이 막 일본을 그렇게 적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노동신문에 근데 맨날 무슨 뭐 학살 이렇게 맨날 일본 얘기만 나오면 그냥 부글부글 끓 텐데. 그거는 사실은 뭐 북한의 관영 매체라든가 이런 네. 공공보도 수단들은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체제 선전 때문에 일본이라는 어떤 그 외부의 적을 항상 이용하는 측면이 있지만 네. 북한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심지어 지금 최근에 북한은 또 이제는 자가용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예. 자가용을 허용하면서 평양 시내에 돌아다니는 차 중에 절반 이상이 도요타예요. 아 그래요? 예, 절반 이상이 도요타고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는 뭐 평양의 2025년의 모습들을 보면은 고려호텔이라든가 이런 북한의 주요 상업망 시설들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보면은요, 렉서스도 있고요. 상당히 그것도 신형 렉서스가 있고요. 김정은도 렉서스 있더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역사적으로는 물론 뭐 일본을 적대하고 일본에 대해서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분개하는 그런 뭐 스탠스라든가 뭐 리액션은 가져갈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사실 일본과 상당히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한 뭐 일본 만화라든가 일본 영화 이런 것들도 북한 안에서는 상당히 유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일본에 대한 감정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한테 지금 뭐 잘 전달을 안 할 것 같은데 예. 다카이치하고 시진핑이 싸우면 누가 이기길 바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사실은 김정은 내심적으로는 그래도 좀 일본이 힘을 내주길 바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기길? 왜냐하면 이 시진핑과 김정은 사이의 궁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예, 왜냐하면 둘 다 절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완전한 그 보수 정치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뭐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지만 자기 이상의 보스를 좀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 구역에 어떻게 보면은 왕자고 내가 이 구역의 강자인데 나보다 더 큰 교육 강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색이 좀 있죠. 조그만 조폭이 큰 조폭이 뭐라고 하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는 절대 권력인데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은 중국한테 항상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뭐라도 더 가져오기 위해서 손을 벌려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외교적인 어떤 등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늘 울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최근에 발현이 되어서 북중 관계가 또 한동안 안 좋지 않았습니까? 예.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도 중국이라는 존재, 시진핑의 중국이라는 존재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 특히나 뭐 김정남이라든가 혹은 장성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북한이 숙청하면서 중국과 상당히 각을 세웠었는데 그 각을 세운 그 스토리의 이면에는 결국은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김정은 체제 이외의 대안들을 늘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북한이 읽고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은 동맹이고 어느 정도 뭐 같은 선을 달리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친구 같은 뭐 친구 아닌 친구 같은 그런 관계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좀 이렇게 치고 올라와 중국을 견제해주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겠죠. 김정은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친중 라인 제거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장성택도 그 맥락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장성택 그 부장이 숙청된 게 이제 2013년 12월입니다. 네. 그리고 장성택 부장이
당시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게 2013년 8월쯤이거든요. 7월 8월. 국빈 방문했어요? 예, 그때 사실은 일개 부장이 예, 그렇습니다. 갔는데 당시 일개 부장이라기보다는 그때는 이제 국방위원회 특사. 부위원장이었고 부위원장으로. 특사 뭐 이런 걸로 갔었는데요. 그러니까 특사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특사하면 보통 장관급 아닙니까? 예. 근데 당시 장성택이 어디를 묵었었냐로 봤더니 조호대를 묵었습니다. 거기 국가 이번에 김정은도 못 자고 푸틴만 잤던데. 그렇죠. 그 조호대에 묵고 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존을 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김정은이 느꼈던 불안감. 중국이 분명히 국가 수반은 자기인데, 그러니까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리더는 자신인데 장성택한테 저렇게 심려를 기울이는 걸 보면서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겠네. 그렇죠. 결국 지2복형 김정남, 백도혈통이라고 하는 소위 네, 장남, 한때 김정일의 후계자. 그렇죠. 2017년 2월에 말레이시아 백주 대낮에 암살한 것도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남이 당시 행선지를 보면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카오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런 노선이었거든요. 예. 그 말은 마카오가 당시 김정남의 주 활동 폭이었다는 예, 맞아요. 거기서 뭐 갬블 그 도박하고 뭐. 그렇죠. 예, 마카오가 주요 이제 근거지였는데 마카오가 지금 중국 공산당의 완벽한 통제에 있는 도시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에서 저렇게 대놓고 여러 가지 어떤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혹은 도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에는 결국은 중국이 어느 정도 비호를 해주기 때문에 눈 감아주기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시선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선을 북한도 느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김정남을 활용을 해서 김정은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면에서 김정은에게 불리한 제스처를 보일 때는 어떡하지라는 그런 생각. 결국 김정은도 그 생각 때문에 김정남을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포함한 친중라인 모두 죽여버리고 네. 2017년 2월 마지막으로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 이복형 죽이고 그리고 다음에 3월에 다롄으로 시진핑 만나러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중 라인 싹 제거한 다음에 싹 간 거네. 그러니까 2017년에 이제 다롄으로 갔는데 다롄으로 갈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주요 협상을 앞두고 사실은 미리 찾은 느낌이 있었고요. 예. 지금 김정은이 시진핑을 총 4번을 만났는데 그중에 2번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가서 뭔가를 논의하고 온 그런 나머지 2번은 자리였거든요. 만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네. 그리고 김정은이 집권한 게 2012년인데 예. 사실상 2011년, 2010년부터 사실상 후계자로 자기 아버지를 보좌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시진핑을 만난 게 무려 7년 뒤란 말이죠. 그럼 네. 7년 동안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 북한에서 네. 제1교포들은 천시하잖아요. 네. 그러면 일본인 관광객이 왔다, 중국인 관광객이 같이 왔다. 그럼 누구를 더 환대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본인 관광객을 또 환대하죠. 그래요? 네. 북한 사람들도 제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뭔 얘기하는지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북한 사람들도 중국인이 관광객으로 오면은 시끄러워하거든요. 네. 상당히 시끄럽고 또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또 많은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 중국 관광객이 평양에서 옥류관 냉면도 안 사 먹는다고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 관광객 가장 돈 많은 관광객은 어디를 갑니까? 유럽을 갑니다. 유럽 유럽이나 미국을 갑니다. 그 다음엔 일본이나 한국.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 그 다음 동남아를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북한을 가겠죠. 제일 해외여행 가는 기분으로. 염가로. 그렇죠. 예.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비행편도 사실 그렇게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고려항공. 네, 그렇습니다. 동북 삼성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친척 방문,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도 이제 북중 국경 일대에는 사실은 화교들이 좀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화교들을 위한 친척 방문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평양까지 들어오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중국 내에서 부유하다거나 아니면 여행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 큰 이득은 없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북한 사람들은 중국보다 일본을 좋아해. 당연히 그건 일본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도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땐 일본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우호적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본어과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북한 안에서도. 친중파보다는 친일파가 많다, 북한에.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친중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네. 먹고 살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의 무역관계, 밀무역관계, 공공무역관계 이런 것들에 의존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이는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북한 내에서 권력층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본인들의 권력이라든가 혹은 부유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관계를 좋게 가지는 것이지 늘 중국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저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체제가 언제든지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거만함에 대한 반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중국인민 해방군이 지원군의 명목으로 중국인민 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참전했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물론 중공군이 와서 도와줬기 때문에 도움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뭐 우이탑이라든가 이런 걸 세워놓고 이제 기리거든요. 그걸 맨날. 하지만 늘 동시에 드는 생각은 당시 북한군이 잔전 병력이 그러니까 이제 낙동강에서 후퇴까지 들어왔을 때 잔전 병력이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그 지금 압록강 건너 도망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중국군이 밀려내려온 숫자가 거의 50만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쟁 3년 동안 중공군이 전체에서 참전한 숫자가 약 170만 명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머릿수의 그 군사들이 어쨌든 북한 땅으로 들어와가지고 불안했겠네. 그걸 보면서 이게 지금은 본인들을 돕고 있지만 언제든지 이 정도의 무력에 의해서 본인들도 점령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때 중국 인민지원군, 마리 인민지원군이 인민해방군이었는데 그 펑더아이가 김일성 뺨 때렸다는 얘기 알아요? 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네, 그 북한군이 너무 전투를 못해서 네. 중공군에게 모든 그 작전 지휘를 맡기면서 사실상 북한군 지휘관들이 중공군 지휘관들한테 조인트를 많이 까였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 여기 와서 들었어요? 북한에서 들었어요? 북한에서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네.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은밀히 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북한에서는 사실은 그 전쟁사를 가르칠 때, 그러니까 6.25 전쟁사를 가르칠 때 비중 깊게 가르칩니다, 역사에서. 근데 본인들이 선전했던 그 초반 3개월 정도에는 거의 무슨 한 학기를 가르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뒤에 낙동강 전선이 돌파당하고 이제 유엔군과 우리 1사단이 인천으로 들어오면서 북한군이 후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거를 전략적 후퇴식이라고 명명을 했죠. 맞아요. 뭘 전략적이게 도망간 거죠. 도망간 거죠. 이 전략적 후퇴 하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재반격의 기회를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많은 부분 학생들이 이 부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유엔군도 들어오고 한국군도 막 치고 올라와가지고 거의 뭐 강계까지도 밀렸다고 하는데 어떤 힘이 있어 재반격을 했냐라고 했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중공군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물어봐야 설명을 해줘요. 여기에 이제 중국인민 지원군이 들어왔다라는 얘기를 제일 나중에 하고 규모라든가 이들이 얼마나 뭐 싸웠고 사상자가 얼마고 이거를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하고 그냥 김일성이 전략적 후퇴한 다음에 기지를 발휘해서 반격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이제 1951년부터 소강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북한 군이 주요 등장하는 게 동부전선 국한이거든요. 네. 1200 김일성고지. 뭐 1211고지라든가 예. 뭐 351고지라든가 이런 국한된 전투에서의 어떤 그 조선인민군의 활약만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럼 학생들이 물어보죠. 그럼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은 어떻게 했느냐? 그럼 또 선생님들이 설명을 못 합니다. 맨날 1211고지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뭐 1211고지에 리스복 어쩌고 이것만 계속 예. 얘기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전쟁이 그러면 1211고지에서만 있었던 거냐라고 착각을 할 정도로 중공군의 활약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북한군은 만약 중공군의 활약에 대해서 그게 막 자랑스럽고 그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한테 공개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러면 대대적으로 알렸겠죠.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북한 정권도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 다카이치하고 시진핑하고 싸우잖아요. 예. 근데 다카이치가 싸움을 걸은 거죠? 그렇죠. 이건 대놓고 중국을 사실은 좀 도발을 한 거죠. 왜 걸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지금 총리로 임명되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안 될 줄 알았죠. 그렇죠. 원래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고이즈미가. 99년부터 사실은 연정을 해오다가 공명당이 갑자기 이탈을 하면서 이제 유신회가 들어갔죠. 그렇죠. 다카이치 총리를 우리 지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민당이 199석인데 그 199석만 가지고는 사실은 총리를 임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 힘을 실어준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유신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다카이치 총리는 본인의 어떤 지지 기반이라든가 혹은 본인의 캐릭터를 집권 초기부터 좀 선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그런 압박감을 좀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많은 언론이 얘기하는 게 여자 아베거든요.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약간 그 젠더 조금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일본에서 어쨌든 하는 거니까. 네, 뭐 일본 언론이 네. 그렇게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요. 네. 이제 아베가 여성이었으면 다카이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베 총리 있을 때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일본이 보통 국가화를 꿈꾸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전쟁을 가능한 그러니까 일본이 아닌 다른 영토에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자위권의 확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아가지고 헌법 개정을 이제 많이 논하지 않았습니까? 평화헌법 수정을 헌법은 이제 못 바꿨고 2015년에 이제 안전법제라는 걸로 네. 살짝 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아베 시절 때 일본은 조금 더 동북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국제적인 분쟁에 목소리를 내고 일본이 주도적인 어떤 모습을 되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리더 국가 반열에 올라서고 싶었던 그런 야망을 드러냈었거든요. 전 다카이 총리가 그 야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지금 동북아 문제에서 중국한테 일본이 이렇게 1대1로 일기토를 뜰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점을 각인시켰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잘 정교하게 준비된 도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결국 이 싸움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출구 전략을 고민을 할 텐데 결국 지금 다케이 총리가 필요했던 것은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 이 정도의 강단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준 바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단지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이 정도에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동북아시아라든가 혹은 국제질서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화 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중국을 일본에 견제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만 문제는 중국 시진핑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의 핵심적인 이익이고 그렇죠. 대만 문제만큼은 그게 미국이든 누구든 건드리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가 중국 입장이고 특히 시진핑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한테는 대만은 정말로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우리가 보통 국제정치에서 현상 변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국이 그 양안 해협에서 벌리고 있는 여러 대만 포위 군사작전이라든가 혹은 이제 미군 군함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군사적인 활동이 결국은 미국이 유지하고 있던 양안 관계의 현상 변경이라고 우리가 불리는데 저는 일본이 시도하는 게 오히려 중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질서, 중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왕따시켜서 대만에 대한 어떤 국적인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했던 그 예전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 현상 변경이라는 거 왜 중국만 할 수 있느냐. 일본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중국한테 던져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중국이 보면은 대만이 뭐 국제사회 혹은 뭐 그게 스포츠가 됐든 뭐 국제 행사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대만 국기를 달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거의 발작 증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경주 에이펙에서도 사실은 그 대만 대표가 온다고 했을 때 중국이 정말 불편한 기색을 냈었고 그 다음 중국에서 열리는 에이펙도 이거를 정상 국가 간의 회담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했죠. 대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100% 장악력을 가지고 어떠한 나라도 여기 간섭을 못하게 막으려는 게 중국이 유지하고 싶어하는 현상일 텐데 일본이 여기에 반기를 들고 중국의 질서에 도전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 자체로 국제 질서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일본한테 줄 명분은 중국이라는 어떤 거대한 적을 상정시켜 놓고 중국이 핵도 가지고 있고 미사일도 가지고 있고 저렇게 지금 군함도 늘리고 있고 군비를 확장하고 있으니 여기에 발을 맞춰서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일본도 맞춤형으로 군비를 확장시키겠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져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이펙에 대만이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에이펙이 국가 간 회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강요 회의. 예, 경제 협의체. 네. 그러니까 경제 단체도 오고 국가도 오니까 그러니까 대만이 올 수 있었던 거고 원래 중국이 대만은 정식 국호가 ROC라는 거 아세요?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대만이. 네, 그렇죠. 그 말을 못 쓰잖아요. 네. 그냥 차이니스 타이베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그 중국이 대만 실체를 인정 안 하는데 그걸 건드리니까 지금 중국은 물러서지 않을 거고 지금 군사훈련까지 전쟁 암시까지 해요. 이게 무력 도발, 무력 충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예. 지금 사실 중국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국의 전체적인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국내 정치적인 불안 요소라든가 혹은 지금 중국은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을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또한 예전에는 중국이 1대1로를 막 추진하고 있을 때는 사실은 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좀 좋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중국의 본격적인 대국 굴기로 가기 이전의 어떤 그 화평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때에는 전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진핑 체제 특히나 시진핑 2기 체제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런 어떤 본인들도 이제는 강대국이 되겠다. 미국과의 세력 전이까지도 이제는 하겠다라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면서 유럽 국가들 특히나 프랑스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기존의 친중 관계를 다 정리하고 이제는 중국과의 어떤 그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로 돌아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지금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겠다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러우 전쟁도 빨리 끝내라고 하는 것이고 좀 그런 기조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이 무력 충돌까지 뭐 센카쿠 열도라든가 혹은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벌린다면은 중국이 감내해야 되는 국제정치적인 압박이 상당히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과의 뭐 일전을 통해서 일본의 콧대를 눌러주겠다라는 게 기본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 그리고 대만 뭐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 이전에 지금 민진당 정부를 무너뜨리고 뭐 예컨대 친중적인 국민당 정부를 세우는 것 뭐 이런 거에 주된 관심이 있지 일본과의 다른 전선에서 다른 전쟁을 벌리는 건 중국도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 모두 이제는 슬슬 출구 전략을 마련할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 경항모 그러니까 평갑한 네네. 푸제남 네. 니미츠급은 아니지만 좀 네. 작지만 이거 말고 스촨이라는 경항모도 또 진수시켰어요. 유무인 복합으로. 네. 이게 해양 패권, 해양 굴기를 이렇게 선언했는데 네. 여기서 일본에게 적당히 타협을 하면 시진핑 권력에 뭐 금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는 부딪힐 거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이 열도선을 넘어서서 중국이 완전히 태평양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위치에 있는 게 일본이고 또한 대만 옆에도 사실은 거기 보면 뭐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섬들이 지금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일본도 군비 확증에 들어갔고 일본도 새로운 군함 건조라든가 혹은 해군력을 증강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도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죠. 역사의 수많은 페이지가 이런 비슷한 장면들을 정말 많이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서로가 양보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쭉 대결 구도로 가다가 언젠가는 터질 텐데 쌓아놓으면 언젠가 써요? 무기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앞으로 1, 2년 안에 중국이 일본과 해전에서 맞붙었을 때 일본의 해군력을 중국이 이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본과 만약 해전으로 붙었을 때 그럼 미국이 여기에 참전을 안 할 것이냐. 그럼 미일 해군과 현재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해군 사이에 격차는 분명히 있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뭐 푸제남이라든가 산둥함이라든가 이런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뭐 미국의 어떤 그 항모전단 한두 개 정도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작전 능력이라든가 숙련도라든가 이런 또 대항 작전을 중국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전투를 치러본 적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중국은 여전히 열세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금 막 이렇게 서로 전쟁을 벌릴 것처럼 으르렁대고 있지만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이 직접적인 뭐 불꽃이 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이 이제 스키전부대 랴오닝 산동 이제 8만 톤급 푸젠 평갑한 네. 경항모 스촨까지 4척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경항모가 2척이 있어요. 이즈모급 있죠. 이즈모하고 카가. 네. 여기는 F-35B가 12대 가공할 만한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그럼 24대가 작전하거든요. 지금 중국도 일본 해군력 감히 못 건드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본 해군력이라는 건 결국은 물론 총체적인 배수량으로 따졌을 때에는 중국 해군이 일본 해군력보다는 훨씬 높겠죠. 하지만 일본은 전통적인 해양 국가였고 물론 우리가 기억하기 싫은 역사긴 하지만 뭐 청일전쟁이라든가 러일전쟁이라든가 태평양 전쟁이라든가 이런 일본이 어떤 제국이던 시절 바다를 주름잡으면서 펼쳤던 그 여러 작전 수행 능력은 여전히 저는 세계 탑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도 그냥 아무 속절 없이 무너졌고 청일전쟁 당시에 그 북양 함대도 결국은 뭐 힘 하나 써보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사실 근거가 없는 얘기죠. 그렇지만 일본이 자위대를 구성함에 있어서 육상 자위대는 정말 큰 힘이 없지만 해상 자위대만큼은 여전히 막강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또 일본이 그뿐만 아니라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함선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은 공군급, 뭐 아타고급 뭐 어마어마하죠. 네. 우리나라 해군력의 4배 이상의 그런 수준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혹은 어떤 해양 작전의 경험 면에서 일본이 여전히 중국 해군에 1대1로 맞설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사적 충돌은 아직은 서로 중국도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리 김평론가 입장에서는 아닐 것 같고 그럼 이제 경제 카드잖아요.
네. 그 미국도 무릎을 꿇은 게 경제 카드잖아요. 네네. 휘토리오하고 콩. 지금 여행자 재령, 유학생, 그다음 만화 영화 못 보게 수산물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갖고 일본이 아파하지는 않겠죠? 물론 한한령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과거에를 좀 돌아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좀 휘청이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 GDP의 2배에 달하는 나라고 또한 기축통화국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일본의 경제라는 것은 물론 일본도 수출 수입에 상당히 의존을 하지만 일단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좀 탄탄하다. 그리고 또한 일본은 수출 다변화에 상당히 도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뭐 히토리 같은 문제다 남아메리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수입 다변화 출구 전략을 좀 일본이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일본이 집중하고 있는 게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높이는 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고. 아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돈 많이 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오히려 지금을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랫동안 일본 정치 특히나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숙명 같은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 과거 이제 일제 시대 때 그 영광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뭔가 과거의 일본의 그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그런 수준의 영광을 되찾는 것을 늘 그들은 가슴속에 품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하려면 사실은 일본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명분은 남이 일본을 때려줘야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도 일본을 위협하지 않는데 일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건 태평양 전쟁 때의 그 악몽을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공격하고 혹여나 더 나아가서 뭐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북한도 핵을 가지고 일본을 위협하고 이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좋은 명분이 없죠. 국가 존립을 지키기 위한다라는 명분 하에 일본은 사실상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중일 갈등에서 중국이 일본과의 갈등을 잘 관리하지 않는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마주하기 싫은 일본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듭니다. 그 일본 총리 차가 번호판이 3777이래요. 아, 그게 37년 7월 7일 노구교 사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중일 전쟁의 시작이었죠. 전쟁을 만든 네. 조작된 사건을 3777 그거 아니냐 지금 이제 인터넷에서 떠들고 난리는 모양이에요. 이번도 그렇잖아요. 다카이치가 먼저 긁은 거잖아요. 그렇죠. 경주에서도 시진핑 긁었고 네네. 그다음에 이번 발언도 중국 가만히 있는데 야당 의원이 질문하니까 대만 유선이 나 개입할 거야?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봉창 두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비슷하네요. 사건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다카이치 지지율이 굉장히 높대요 지금. 지금 뭐 특히나 지금 일본 내에 2030 안에서 다카이치의 지지율은 80%가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일본 안에서 우경화. 그렇죠. 우경화가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다카이치를 극우라고 부르지만 저는 뭐 극우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일본의 이익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정치관계를 다 이해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쉬운 용어를 붙이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어쨌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각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보통 항상 한중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중일 사이에 중일이 저렇게 싸우면 한국은 뭘 해야 되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혹은 국민들의 관심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라 이래야 돼요? 아니면 싸우지 마라? 아니면 가만히 보고 있어요? 셋 중에 어느 거예요? 저는 사실은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 어쨌든 일본도 우리의 경쟁자고 중국도 우리의 경쟁자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섣불리 어떤 편을 드는 것은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일본은 우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체제를 공유하고 있고 또한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발전한 상태 아닙니까?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 사이의 어떤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는 감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졌고요. 특히나 젊은 세대 사이에서의 일본과 한국 사이의 그 긴밀함은 그 어느 때보다 친숙하거든요. 사실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문화적인 연결성이 굉장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과거의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뭐 친중이라든가 뭐 친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질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보다 현명한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블랙 이글스 비행팀 두바이 에어쇼 가는데 오키나와 급유 거부했어요. 이유가 독도 상공 비행했다고. 이것도 지금 이 싸움에 지금 숨겨져 있는데 다카이치
히토리가 우리까지 긁지는 않을 거다. 저는 다카이치 총리가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네. 지금은 사실은 반중 전선을 더 넓히고 그 안에 더 많은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나라 저 나라 건드려 가지고 다 그 반중 전선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이글스 공중 오키나와 급유 거부는 단발성으로 끝날 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그 블랙 이글스가 오키나와 가기 전에 독도를 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독도 비행의 문제를 삼아 가지고 지금 일본이 저러는 건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을 해야죠. 하지만 또 독도 그 영유권 주장과 또 우리의 영유권 주장은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한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뭐 한일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떤 한 문제에 국한되어서 그거를 확대 재생산할 필요는 그러니까 없다는 다카이치 생각이 정권이 듭니다. 확전시키지는 않을 거다.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 남은 카드가 중국이 히토리 카드거든요. 예. 이거 대두하고 히토리의 시진핑한테 트럼프가 좀 체면에 구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이 히토리 카드 일본에 쓴다 안 쓴다 지금 여론이 많은가 봐요. 쓸 수 있다. 써야 된다. 쓰면 무릎 꿇는다. 쓰면 중국도 다친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쓸 거라고 보고요. 예. 만약 이 상황이 지금 여기서 진정되지 않고 지금 어제자도 좀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현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물러설 의향은 없어 보입니다. 다카이치 안 총리도. 물었을 거예요. 지금 지지율도 높은데 뭐 신나 그렇죠. 보이던데. 네. 예. 오히려 지금 일본의 그 야당에서는 왜 박사님 말씀 표현대로 왜 쓸데없이 긁었냐라고 지금 몰아세우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걸 보면서 당분간 이게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앞서 언급했던 뭐 여행 자제라든가 뭐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 중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잔펀치거든요. 이건 해봤자 일본에 어떠한 느낌도 주지 못하는 건데 히토리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11년 센카쿠 열도 일본도 중국도 별 타격 없고. 네, 그렇죠. 네. 센카쿠 열도를 놓고 이제 일본과 중국이 세게 한번 붙었을 때도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꺼내드니까 일본이 한번 꼬리를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일본은 사실은 중국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우위라든가 혹은 자원적인 우위를 활용을 해서 다른 나라에 압박을 가한다라는 그 전술을 파악을 했고 히토류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수입의 다변화를 실시를 했다라는 그런 그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오직 중국에게서만 히토류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호주도 히토류가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럼요. 예. 네, 뭐 칠레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지금 히토류가 많이 나오는데 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칠레와 일본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그쪽에 뭐 페루였던가요? 어딘가는 뭐 일본인 대통령도 그렇죠. 나왔었어요. 예. 일본인 출신 대통령도 나왔었고요. 이런 나왔었죠. 남아메리카라든가 네. 호주라든가 이런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본은 아마 부족한 부분을 100%를 다 충당하지는 못하겠으나 버틸 수 있다. 버틸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서 다카이치가 꼬리 내리면은 정치적으로 치명상 입죠. 이거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당선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본인이 거두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잃는 것이기 때문에 용두사미로 끝나겠죠. 시진핑도 여기서 꼬리 내리면 치명상을 입죠. 그렇습니다. 예, 알아봤습니다. 에이펙 경주 에이펙에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김정은을 만나려고 애타게 했는데 불발됐죠. 그때 어떻게 전망했어요? 만날 거라고 봤어요? 아니면 못 만날 거라고 보셨어요? 저는 그때 꽤 많은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네. 저는 만나지 못할 거라고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맞았는데요. 네.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석의 배경에는 결국은 지금 현재 북한이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다른 미국과의 어떤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보여왔거든요. 사실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 에이펙 때의 어떤 그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 때 당선인 시절 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북한한테 주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상 북한으로부터 일십당한 거 아닙니까? 거의 뭐 북한이 대응을 아예 안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아요.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전형적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아주 장사꾼. 도발적인 사업가의 형태 아닙니까? 그 사업가도 결국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대를 도발하고 협상을 아주 공격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윤을 가져가는 그런 사업가였기 때문에 필요하면 신뢰도 저버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차 트럼프 행정부 때에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널리티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그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들에 혹해가지고 나왔다가 큰 코를 다치고 나서 김정은의 외교적인 리더십이 큰 저는 리스크를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수를 반복하지
공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조심성이 북한이 생각보다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 중에 허와 실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지금 보면은 북한이 주기적으로 요구하는 게 핵 보유국으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해주면 만나겠다라는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북한이 원하는 뉴클리어 스테이트가 아니라 이 뉴클리어 파워 정도만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뉴클리어 파워는 그냥 원자력 평화적인 이용하는데 뉴클리어 파워라고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여지가 다분한 단어를 던지면서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나와봐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꼬셔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래가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이 여기에 쉽게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어려워한다는 뜻이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쉽게 그러니까 2018년, 19년 싱가포르, 그다음에 2019년 하노이, 2019년 6월에 판문점 3번 만났잖아요. 트럼프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네. 김정은도 트럼프를 만나고 싶어 하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정은과 트럼프는 좀 닮은 구석이 있어요. 둘 다 악동이야. 뭐랄까요. 약간의 빌런적인 측면도 좀 가지고 있고요. 물론 김정은은 완벽한 빌런이죠. 농담이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때에 따라서는 좀 빌런 아닙니까? 우리 관세 협상에서 사실은 빌런이었거든요. 우리한테는 그랬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또 높게 평가하는 편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니, 트럼프와 김정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예, 그 역경을 뚫고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 거는 또 엄청난 업적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겁니다. 즉 둘 다 주목을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기가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 쇼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이 해결될 때 혹은 모든 무언가의 어떤 큰 이벤트가 해결이 될 때의 그 마지막 서명은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확히 똑같네요. 네. 조선중앙텔레비전 항상 김정은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은 이게 주목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은 1차 때 물론 외교적으로는 실패했고 북한이 원하는 뭐 북미 수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평화협상이라든가 혹은 대북 유엔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지만 아예 성과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성과가 뭐냐? 김정은이 아주 화려하게 외교 무대에 데뷔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꽤 괜찮은 쇼맨십을 보여줬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싱가포르에서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막 수영장을 김정은이 걸어가면서 막 환호하고 이러면서 수영장에서 쇼하는 사람들이 박수 보내고 막 이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즐거웠겠지. 김정은은 그런 거 보면서 마치 본인이 세계적인 지도자. 그렇죠. 지금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적인 지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챙겼고 그런 기분이라도 냈으니까 저는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또 그것이 어쨌든 전 세계 언론에 주목을 받을 테고요. 지금 동아시아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총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지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김정은, 시진핑 정도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에이펙에서 자 만나자. 야 형이랑 좀 한 번 더 만나자 그러는데 최선희 그 대미통 외무상 최선희 최선희는 정말 외무상 중에서 최고 원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 최선희는 이제 러시아로 갔어요. 지금 러시아는 북한한테 꽁 대신 닭인가요? 닭도 아니지 않습니까? 닭도 안 돼요? 네. 꽁 대신 병아리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병아리. 질문. 그렇게 친한 척하고 인민군도 보내고 그랬지만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병아리 정도다. 북러 관계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최선희가 건너간 것도 러시아한테 일정 부분 소구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 소구라는 것은 결국은 봐라. 지금 미국이 우리 만나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희가 직접 오지 않았느냐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러시아를 좀 압박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너희한테 잘해주는데 약속했던 거 좀 줄 때 되지 않았냐라는 식의 일정의 압박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지금 2024년 10월에 인민군이 갔죠. 예, 2024년 8월이었죠.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가지고 6월. 6월이었습니까? 예, 만나가지고 거의 뭐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그 군사 개입 조항을 넣었죠. 네. 조항에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군대를 보낸 거거든요. 군대만 보냈습니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포탄 중에 거의 600만 발 이상이 러시아로 넘어갔고 북한이 생산해 놓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든가 각종 화기들 뭐 다 지금 심지어 북한은 지금 방탄복까지도 생산해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전선으로. 재료는 러시아에서 온다면서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러시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포탄 수백만 발이라는 것은 북한이 언제든지 전시를 염두에 두고 비축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비축을 해왔던 분량인데 그걸 다 러시아에 넘겨주고 북한은 이제 막 새로 생산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정도 원래 비축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북한은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불안한
불안하지 않겠어요? 지금 북한 안보 공백이에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휴전선 일대에 도로 만들고 있고 장벽 세우고 있고 막 차단하는 작업하고 있죠. 그런 거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봤거든요. 예, 예. 그만큼 북한이 엄청난 출혈을 감내하면서 병사도 보내고 무기도 보냈는데 그 보낸 배경에는 결국은 김정은은 그런 우리가 이런 인적이라든가 물적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김정은 정권이 생존하고 북한 주민들한테 그나마 좀 체면치레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오기를 바랬거든요. 그래야 김정은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의 파병을 통해서 그래도 국가가 앞으로 몇 년간 먹고 살 수 있는 혹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을 얻어냈다라고 설명을 해야 주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약속을 했죠. 뭐 예컨대 정찰 위성 발사 이거 도와주겠다. 뭐 핵잠수함 건조 도와주겠다. 다양한 분야 또 북한이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북한의 노후화된 이 미국 29에 대한 어떤 교체라든가 혹은 다른 기종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이런 북한 공군력 강화에 대해서도 러시아랑 일종의 저는 딜이 오고 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경제적인 지원은 더 플러스겠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해주고 있는 게 결국은 뭐냐? 없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위성 발사 실패하고 지금 더 못 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누리호 성공했지만 북한은 쏜다고 작년에 3번 쏜다는데 한 번도 못 쐈고 작년에 4월인가에 실패하고 나서 5월에 실패한 예, 거고 5월에 실패하고 나서 그 뒤에 바로 쏘겠다라고 해놓고 못 쏘고 있거든요. 한 지금. 번도 성공을 못했어요. 네. 쏘질 못했어요 일단. 네, 그만큼 이제 북한이 기술적인 안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발사 안 자신감이 도와준다는 없는 얘기예요. 거죠. 안 도와준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제도 누리호가 지금 완전히 완벽하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줘도 북한이 기술력이 안 되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북한 당국은 또 그러면 러시아로부터 뭐 식량 지원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지원들 뭐 차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와서 북한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 시장의 환율을 보면은 전혀 그런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 어마어마하죠. 네. 지난해 상반기에 한 1,500배 뛰었죠 지금. 지금 뭐 거의 4만 원. 4만 원대 어제장가요? 3만 한 8천 9천 요 정도로 원래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 8, 9천 원, 만 원도 안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고 그러면 러시아가 달러 안 줬다는 얘기네요. 러시아가 지금 네, 못 주고 있죠. 달러 줬다면 그렇게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루블을 주고 있습니다. 루블로. 네, 지금 러시아는 이걸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루블로 결제를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북한하고 그 러시아가 루블화 결제에 합의한 조약을 체결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거 북한 또 이게 루블화 어떻어요? 루블화가 또 굉장히 가치가 하락했거든요. 아니 루블화 또 어떻어요? 그렇죠. 이게 또 북한은 그 루블화를 또 바꿔가지고 써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어디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참을성, 북한의 인내심이 어디까지일까에 따라서 아마 관계가 파탄되는 것도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 관계가 파탄될 수도 있다. 뭐 파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 아예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보지 말자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겠죠. 우리 뜨거운 사랑은 식었어 이제 이 정도.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뭐 북한이 의리로 살아 이렇게. 네, 뭐 제가 작년에 유엔에 가서 연설할 때에도 네. 이제 제일 강하게 반발했던 게 러시아 대표였거든요. 네. 중국 대표는 제가 유엔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에서 연설을 할 때 중국 대표는 한 2줄짜리 간략한 문장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화하지 말고 관내의 모든 관련국들이 관심을 냉정하게 뭐 하자. 항상 하는 말이에요. 요거 딱 끝났거든요. 근데 러시아 대표는 A4 용지 4장을 들고 와가지고 제가 했던 발언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네. 그 입으로 감는 거지, 입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연설하기 전에도 저 청년의 연설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러시아가. 예,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러시아가. 하면서 그렇죠. 반대 토론을 먼저 해가지고 제가 한 3시간 늦게 들어갔거든요. 중국은 조용히 있었고.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 재밌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독일 재단, 나우만 재단, 프리드리 나우만 재단으로 네네. 기억이 되는데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북러 교역을, 이 군사협력을 수치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북한이 준 건 98억 달러. 저 인민군 다 포함해서. 받은 건 12억 달러. 한 9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교환비가 아주 예술적이네요. 근데 김정은은 이러고도 왜 계속 그냥 우리는 영원한 모스크바 이버 왜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이 발을 못 빼요? 사실 저는 발을 못 빼는 측면이 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정은이 러시아에게 거의 뭐 의존하다시피 하는 그 몰빵 외교를 할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아마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저런 식의 몰빵 외교가 나중에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을 때에 입게 되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타격이 너무 크다. 라고 분명히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정은이 아마 저희의 방송을 봤으면 아마 좀 다른 전략을 추구했을지 모르겠지만 저 한번 TV 볼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결국은 외교의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모든 달걀을 한 광줄에 담지 말아라라는 것은 고대 때부터 내려온 이게 상업의 기본적인 룰인데 북한은 지금
중국과 관계를 멀리하고 러시아에게 의존하면서 사실상 국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북한 병사들을 파병시키고 희생자가 돼서 돌아오 2,000명이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1월 기준으로. 네, 뭐 지금 지뢰를 해제하기 위해서 공병부대가 갔는데 또 지뢰 해제하다가 다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나올 거잖아요. 희생 많아요 원래. 네. 그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은 인명 손실,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명을 손실하면서까지도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냐. 당위성이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다시 급기야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열었고 다시 중국과 좀 어느 정도 친해지겠다라고 하면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북중 무역이 다시 재개가 됐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직 정상화는 안 됐대요. 정상화는 안 됐지만 그 평양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평양에서 몇 년 동안 중국과 무역을 하지 못해서 몸이 정말 근질근질해하던 그 돈주들이 움직인대요. 조금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중국 평양 안에 BYD 전시장도 열었고요. BYD. 예. 네. 그 이제 그 전기차. BYD 그 전시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개개인적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체계가 틀어졌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북한이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러시아는 어차피 김정은의 목표가 아니었다. 아니죠. 사실은 러시아가 목표였는데 네. 러시아가 주지 못하는 걸 이제 김정은 이제야 깨달은 이제야 거죠. 깨달았다. 네. 주지 못하고 안 줄 거다. 저는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일단은 안 준다. 둘째 못 준다. 둘 다 저는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데 러시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력이 영토에 비해서 그 영토에 어울리는 국력과 자본을 갖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GDP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영토의 수십 배 거의 뭐 수백 배 달하는 나라가 GDP가 우리랑 비슷하고 기본적인 월급이 100만 원 정도거든요. 그 사람들이. 100한 셀을 한 60만 원.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요즘 좀 몰랐네요. 그래도. 예, 조금 올랐어요. 예. 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중적으로 뭔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고 공산당 체제 한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큰 반면에 러시아는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워낙 영토가 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돈이 워낙 많고 저는 그래서 러시아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조에 대한 계산이 북한을 잘못한 것 아닌가, 계산을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기억나세요? 김정은이 파병된 인민군들 위로한다고 환영연 열면서 네. 축하 위로연 열면서 그 전사한 사람들 사진 걸어놓고 영웅칭을 줬잖아요. 네. 그 영웅이 101명인가 그렇더라고요. 네네. 영웅 하나 배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겠어요. 그렇죠. 영웅이 100명이 넘게 배출됐으려면은 얼마나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지금 그 죽은 사람들 혹은 영해군인이라고 하는 상위 군인들 네. 그 지금 민심 같은 게 좀 들려요?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 몇 명이랑 제가 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 김 평론가가 유학생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또 제 유튜브를 보고 잘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메일을 준 북한 유학생들이 좀 있어서 네. SNS로 좀 네, 소통을 근데.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네. 안 그래도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이 파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 유학생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지 네. 많지. 엄청 요새 많이 갔어요 러시아로. 좀 몇천 명 될 겁니다. 네, 아마. 많이 갔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렇게 얘기해도 아마 특정되지 않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 중국도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작되니까. 중국도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네. 맞아. 러시아를 일부러 희석시켜 말할 수도 네, 있으니까. 뭐.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런데 근데. 아니 제가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가서 해도 되냐라고 물어봤어요. 네, 근데 이게 여론이 있다고 얘기해도 되냐 또 된다라는 그거 허락을 어때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때요? 자기 또래 친구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대략적으로 나이대를 특정시킬 수는 없지만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거든요. 유학생들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민군이 딱 그때잖아요. 네, 딱 그때는 아닌데 네. 폭풍 군단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토대가 좋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 안에. 군단.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군대를 좀 뭐 간지나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느낌이 가지 있죠.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은 한 다리 건너 한 명쯤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은 사람이? 그 파병된 사람. 파병된 사람이. 네, 파병된 사람이 자기들 친구들의 한 두 다리 정도 건너면 있더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파병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게 2만 명만 파병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추가 병력도 가고 교대 병력도 가고 이러면서 그런데 상당히 그 대우가 안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돌아왔는데 멀쩡하게 살아 돌아온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군인들한테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게 러시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절대 함구해라. 말하지 마라. 주변에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걸 엄청나게 강조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웅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상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해요.
어쨌든 러시아도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죠. 북한에 비하면 자유국가죠. 네. 푸틴 욕만 못할 뿐이지 사실은 뭐 시장 경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갔던 예를 들어 거기 한 6개월 정도 갔던 병사들의 생각에 이상이 생겼을까 봐. 안 새기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참호에 있을 때 뭐 봤냐 이런 거 핸드폰으로 뭐 봤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 사상추적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북한 당국의 어떤 그 검열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 안타까웠던 게 결국 죽은 사람은 저렇게 대우를 해주는데 멀쩡히 살아 돌아온 사람은 전투를 잘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들 기준에서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다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대요? 네,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자기 자대로 복귀해가지고 그냥 군사복무 이어나가는 게 끝이랍니다. 아, 그 멀쩡하게 돌아온 사람들은 자대 복귀해서 네. 제대도 아니고 저녁도 아니고 저녁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저녁 시키게 되면은 말이 새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군대라는 공간에 가둬두고 붙잡아두는구나. 네, 그대로 가둬두고 어느 정도의 그 자본주의 물을 뺀 다음 다시 사회로 내보내는 게 북한 당국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게 뭐 한 200만 원 정도 선을 북한 병사들이 뭐 200만 원, 29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파병의 대가로. 2,000불. 네, 2,000불 정도죠. 네, 네. 그러면 300만 원 좀 환율이 좀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예. 그런데 그 돈이 그러면 가족들 유가족들한테 돌아갔을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유가족은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유가족도? 네, 유가족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가족이 결국은 돈 대신 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웅칭호 이거 쇠똥이 받은 게 끝인 거죠. 그리고 뭐 평양에 무슨 뭐 자녀들 저기 뭐 어디 남포혁명원 같은 데 보내주고 이걸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이라든가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 들려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최근에 있었던 최근 몇 년간 러우 전쟁의 풍선 효과로 발생한 북러 밀착 이게 한반도 정세의 게임 체인저가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북러 밀착이라는 것이 결국은 철저히 러시아의 니즈에서 출발을 해서 북한이 그 러시아의 니즈를 캐치를 하고 여기에 본인들의 이익을 좀 끼워 맞춘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다면 그런 변수가 없었다면 러시아와 북한은 이 정도로 가까워질 이유가 없거든요. 없죠. 네. 주고받을 게 없으니까. 네. 그 말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지금 현 상태의 이 밀접한 관계가 더 이상 효용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정은은 북극곰한테 당한 측면이 좀 있다. 저는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예, 북러 관계 알아봤습니다. 김주애 안 보여요? 그러네요. 네, 한동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리설주도 안 보이고 네. 김여정만 가끔 나와요. 지금 많은 의문. 근데 또 김주애가 조선중앙텔레비전 미국 매체에 따르면 김정은 다음으로 많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총 등장 횟수를 보면 시간은 비교도 안 되지만 거의 김정은의 버금가게 지금 그 횟수로는.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지금? 통화 못 해봤어요? 저는 뭐 저 김주애 연락처 알면 연락을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조금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혹은 언론의 그 렌즈에서 카메라에서 사라졌다라고 해서 김주애의 어떤 지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중국에서 열렸던 베이징에서 열렸던 전승절 기념 행사에 그 데려가면서부터 사실 그때 저는 이미 북한에서는 모든 계산이 끝났다라고 봤고요. 그렇죠. 아니면 그 후계자 아니면 데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 아끼는 딸이면 해외여행처럼 데려갈 수는 있는데 언론에 공개했다라는 점이 큰 거죠, 사실은. 그 베이징 역에 내릴 때 김정은 다음 두 번째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큐도 만들고 북한 내부에서는 그만큼 북한은 이미 김주애의 향후 행보에 대한 계산은 끝났다라고 보아지고요. 단지 지금은 왜 그러면 보이지 않느냐. 김주애도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거든요. 김주애가 성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북한은 그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김정은이나 김여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정말 뭐 망나니 같은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이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김일성 종합대학 특설반은 나온 것이고 김정은도 군대를 다녀 그렇죠. 뭐 그런 거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김주애도 어쨌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졸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외수업한다. 네. 홈스쿨링.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체적인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키가 크는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잘 키우고 좀 더 성숙해지고 이런 것들을 좀 북한 당국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또 김주애한테 관심이 너무 많이 쏠렸었어요, 이번에. 그러면서 또 그 관심을 좀 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후계자한테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은 이 북한 내부 권력 구도에서도 미세하게 변화가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은 명실상부하게 북한의 최고 독재자는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그런 체제 확립 차원에서라도 사실은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너무 크면 그쪽으로 또
그렇죠. 무게중심이. 그러니까 또한 또 세 번째 이유는 너무 키우게 되면은 외부에 전달되는 메시지가 북한 당국이 원하지 않는 메시지가 지금 종종 나갑니다. 예컨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왜 저렇게 빠르게 어린 딸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 김정은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뭐 내년에 죽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물론 네. 북한 입장에서는 에이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들려오는 건강 이상설이 내부의 권력층에게 영향을 미치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어떤 그 루머에 의해서 또 다른 팩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북한 당국이 그런 것까지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은 첩보로는요. 네. 김정은이 나온 게 처음에 우리 이름도 김정운으로 알았잖아요. 네. 갑툭 튀었잖아요. 2008년 8월에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네. 일어나고 바로 현지지도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9월 10월부터. 네. 큰일 났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주회가 2013년 주회가 처음 나온 게 2022년 10월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9살 때잖아요. 네. 그 뒤로 계속 나오고 뭐 존경하는 존귀하신 하니까 그 평양에 있던 이 생각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 아픈가? 김정은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김주혜가 등장했을 때 이 어린 여자애를 후계자로 내세울 만큼의 절박함이 북한 당국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어떤 절박함이 이렇게 무리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행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북한이 지금 뭐 절박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뭐 인민들이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집단이 절박해지는 것은 결국은 최고 지도자의 안위가 좀 흔들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게 절박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체제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김정은이 스스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서 본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어떠한 후계자 구도를 밟지 않은 주애가 나중에 갑툭튀 정말 갑자기 툭 등장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사실은 평양에 남아있는 또 다른 권력가들에게는 정말 쉬운 먹잇감이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은 지금 무리해서라도 저렇게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 평론가님이 네. 평양 출신이고 네. 그다음에 평양 오렌지족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김일성대 나왔고 네. 거기다 베이징대 유학파란 말이에요. 네. 그 시각으로 봤을 때 만일에 평양에 있었다면 9살짜리 김주혜가 툭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판단이. 일단 저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부터 사실은 그 북한 지도부에 대한 믿음이 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후계자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어떤 북한이 나름의 그 만들었죠. 쉐이핑. 예, 그 뭐랄까요, 그 서사를 좀 예, 가져갔었거든요. 길게 분명히. 만들었죠. 길게. 예. 8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4년에 그렇죠. 올랐을 때까지 14년 동안. 수십 년 걸렸죠. 네. 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김정일에 대해서 물론 김정일의 모든 실체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보여지는 모습에서 준비된 후계자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크게 동요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랬던 건 없었거든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선전했죠. 그렇죠. 그리고 네. 북한 당국은 항상 뭐 김정일이 뭐 주체사상탑도 세웠다, 개선문도 세웠다, 뭐 서해관문도 지었다, 인민대학수학도 만들었다. 뭐 그런 업적들을 많이 소개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만큼의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그 능력에 따라서 신뢰감을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하지만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는 제가 그때는 평양에 있었는데 저희 또래가 항상 했던 얘기가 아니 뭘 했길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거냐. 북한에 그게 중요하다면서요. 후계자가 돼도 업적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저건 어차피 봉건국가니까 그냥 김씨 중에 아무나 돼도 북한 주민들은 반발 안 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때부터 사실은 반발은 좀 있었어요. 무슨 반발이었냐. 그때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제가 뭐 했지? 김대생들 사이에서는 아니 명색이 그래도 인민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근데 이렇게 3대째로 세습을 하면은 아무런 명분 없이 3대로 세습을 하면 이게 왕정국가랑 뭐가 다르냐. 김대 안에서? 라는 얘기를 저희도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 김정은 나왔을 때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은 정말 아무것도 보여준 바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잖아요. 갑자기 노래부터 뭐 청년대장 뭐 어쩌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막 강요하고 발걸음. 네, 외우게 강요하고 발걸음. 김대장 발걸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끼리 모여 앉으면 했던 얘기가 아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학교에서? 뭐 학교에서는 못하죠. 뭐 서로 술 마실 때. 나와서. 네. 술 마시면서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냐. 그래도 뭐 얼굴이라도 공개를 하든가. 그때는 얼굴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한동안. 맞아요. 발걸음 노래만 나왔죠. 네.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2조 시대의 그 왕조 국가는 아닌데 어떻게 3대를 세습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세습을 그러니까 김정일이 세습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서사가 통했구나. 그건 세습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네. 네. 이건 세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 거다라는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네, 아들이어서가 아니고 왜냐면 저희는 그때 뭐 김평일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다 모르다 보니까 가장 뛰어난 후계자로서
대해서 아들일 수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대놓고 아들밖에 없는 거잖아요. 명분이. 이제 세 번째 가서는 세습을 깨닫기 시작했구나. 네. 그리고 왜 또 여기에 반발을 가지냐. 북한에요. 간부 사업을 할 때 세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세습 못하게 돼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한 부서에서 함께 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그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간부사업 원칙에. 예. 그러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권력을 넘겨줄 수 있는 구도 때문에 같이 일을 못하게 하면서 아니 지들은 뭔데 아들한테 저렇게 그것도 20대밖에 안 된 아들한테 권력을 물려줄 수 있느냐. 이건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저희 세대가 가졌었는데 저희 세대가 뭡니까? 장마당 세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는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한 세대거든요. 지금 북한의 20대요. 저희 때보다 훨씬 맵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평론가님이 김정은 등장했을 때도 기분 나빴는데 네. 주에는 그럼 북한의 MZ 세대는 못 받아들이겠네요. 북한의 MZ세대가 유학생들의 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쓴 표현입니다. 지금 접촉하고 있는 그 친구들이. 네네네. 예. 저러다가 북한에 서태후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서태후라는 표현을 저는 그 친구들에 들었다니까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왕족이라는 그 명분만으로 그냥 청나라를 통치하다가 서태후가 청나라를 말아먹지 않았습니까? 말아먹는데 피비린내나게 잔인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네. 저는 북한의 서태후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때보다 맵다 이 친구들이. 상당히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도발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었고 결국은 이게 일부 유학생들의 생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북한의 청년 세대가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그 청년 세대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 달라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라든가 평양문화보호법이라든가 이런 악법들이 결국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북한의 2030 젊은 세대인데 저는 그만큼 젊은 세대와 북한 체제 사이의 간극이 이미 벌어질 만큼 좀 벌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이 정권 교체되는 많은데 그다음에 프랑스 개혁 네. 여기 저항하는 게 다 MZ 세대 특히 Z 세대잖아요. G세대. 북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북한이 인터넷이 된다면 저는 그건 정말 빠르게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예. 북한은 인터넷이 없지 않습니까? 인트라넷은 되잖아요. 인트라넷은 됩니다. 하지만 인트라넷은 365일 감시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네. 어떤 특정 단어들은 아예 입력조차 못하게 막아놓고 있거든요. 북한도 마치 중국에서 천안문 이런 검색어를 못하게 막아놓은 것처럼 북한도 그런 검색어들을 막아놓고 있고 또한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에도 뭐 오빠라는 단어를 쓰면은 오라버니로 바뀌고 동지란 단어로 바뀌고 다 그렇게 북한 당국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그런 혁명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좀 어렵다라고 보아지는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를 들여보내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북 확성기라든가 뭐 대북 삐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 가치가 있느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뭐 풍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북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은 그냥 앉아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변화를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대북 정보 유입에 조금 더 우리가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 정보 확산 체제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한 상황에서 트리거 촉발 요인이 있으면 정보는 퍼질 수는 있는 거죠. 네네. 저는 그게 김주애일 거라고 봐요. 결국 김주애라는 논외적인 존재가 예. 너무나 특권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리고 예. 너무나 특수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청년들이 서태후라고 욕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 서태후를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 학교 다닐 때 역사 교육에서 서태후 배웠어요? 서태후는 다 배웁니다. 배워요? 아마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게 서태후밖에 없어 서태후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아요. 아마. 네. 그러면은 지금 김주애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후계 체제를 권력을 안정화시키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잘못된 그 지옥의 문을 여는 게 될 수도 있겠네요. 설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지도자라면은 본인의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론의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여론을 많이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 여론을 많이 얻는다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내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지금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게끔의 어떤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빛을 발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권력은 안정화되는 것이죠. 설령 그게 독재 국가라 할지라도 우리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독재 국가 아닙니까?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도 독재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뭐 민주주의 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체제가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체제 안에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만큼의 물질적인 삶의 만족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또 다른 체제에 대한 뭐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발현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통제도 있지만 하지만 북한은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재가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은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게 먼저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북한 당국은 특히나 김정은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 본인들 그 가족의 안위와 본인들 가족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명품을 쇼핑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일반적인 삶, 개개인의 삶은 무시하다시피 하는 이 정책. 이게 결국은 저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바라는 바와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거죠. 만일에 김정은이 유고가 되면 김주애로 가긴 가죠. 뭐 승계는. 어떤 식으로든 가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순탄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정이 네. 김여정이 있어요. 지금 일각에서는 결국 고모인 김여정이 힘을 쓸 거다. 지금 세력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아주 새로운 분석을 좀 합니다. 네, 어떤 분석이에요? 김정은이 무너지게 되면은 저는 네. 김여정과 김정은이 우리가 떼어놓고 볼 수 있는 존재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 김정은이 무너진 이후에 북한 내부의 어떤 권력의 움직임이 심각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어떤 쿠데타로 가거나 혹은 권력 내부의 싸움으로 이어질 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김여정을 옹립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김씨 일가를 다 드러내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기회에 김씨를 드러내자. 차라리 그게 그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김씨가 등장을 뭐 그게 김여정이 됐든 김주애가 됐든 김씨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지긋지긋함을 북한도 사실 느끼고 있어요. 특히나 북한의 군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박 씨가 됐든 정 씨가 됐든 성 씨를 바꾸는 게 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리고 김여정이 과연 생각을 해봤을 때 오빠라는 존재를 제거했을 때 김여정이 그 정도 수준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오빠의 아바타죠. 아바타죠. 그리고 김여정이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성이 북한 내부에서 어떤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남성 위에 군림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죠. 그리고 그걸 군림을 당하는 남성들은 늘 어떻게 보면 약간의 치욕감을 느끼거든요. 지금 최선희가 부상하고 있고 뭐 현성월도 부상하고 있고 최선희는 좀 예외의 경우입니다만은 김여정이나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근본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로 갈 만한 서사도 없었고 체계도 밟지 않았고 현성월도 더 근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력도 없잖아요. 김여정 담아내는 거 보면 쌍소리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차라리 김정은이 무너졌을 때 이 체제를 완전히 드러내자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김 평론가님은 자꾸 이런 걸 물어보냐면 김 평론가님은 북한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접했던 친구들도 북한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네. 본인이 그런 꿈이 있었죠. 맞습니다. 북한의 엘리트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의 지금 머릿속을 어떤 생각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판단에서는 김주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저희 세대가 그러니까 북한의 90년대생들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주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40대가 되면은 이제 돈과 권력을 다 장악한 세대가 될 텐데.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친구들 입장에서는 김정은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김주애는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미 장마당 세대가 시작이 되어서 외부 세계에 많은 문물을 경험을 했고 북한 사회가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권력의 중심이 됐을 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한 10년 뒤에 김정은의 건강이 정말 악화가 돼서 김주애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김주애는 기껏 해봤자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면 그 20대 초반한테 북한 권력을 단순히 김씨라는 이유만으로 넘겨줄 것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10년 지나도 20대 초반이네. 2013년생이니까. 그렇죠. 네. 얼척 없는 거죠, 사실은. 그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김 평론가님 뭐 저하고 친하니까 사적으로도 얘기하는데 네. 베이징에서 공부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친구들하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미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사실상 초보적인 비밀 결사를 네. 만들었다. 그게 발각나서 여기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결사들이 평양에서 그런 생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희는 그때 그 활동을 하면서 이게 비밀 결사라는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안 했겠죠. 어쨌든. 왜냐하면 그런 식의 논의를 하는 소그룹들은 꽤 많이 있었거든요. 아 원래?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들이 모여 앉은 우리나라는 좀 다르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 8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대학생들이 모여 앉아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뭡니까? 시국 얘기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김일성 종합대학도 우리도 그랬어요. 마주 앉으면 사실은 뭐 술 마시고 이건 뭐 당연히 마시겠죠. 하지만 거기 앉아가지고 북한의 혁명 역사에 토론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혁명 역사는 그냥 대학교 들어오기 위해서 외우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는 시국 얘기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 왜 이러니? 네, 노동신문 본 얘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혹은 남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느끼는 문제점. 남한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까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공유가 되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단어들도 막 튀어나옵니다. 저희가 그 독서 모임을 만들 때에도 사실은 어떤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독서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 무너뜨리자 이런 계획이 그건 아니었겠죠. 없었고요. 사실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 시작도 저랑 가장 친한 친구와 점심을 먹다가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때 당시가 그 상하이에서 엑스포를 했던 시기인데 엑스포를 굉장히 크게 했었거든요. 한국도 이제 엑스포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 K5 자동차 홍보하고 소나타 홍보하고 이랬던 시기예요. 저희가 그때 베이징 대사관에서 유학생들한테 통역 업무를 맡겨가지고 이제 그 북한에서 나온 대표단을 보조하라고 해서 보냈었거든요. 뭐 경험도 해봐라라고 해서 갔는데 북한에서 나왔던 대표단은 인단, 뭐 은단 이런 거 팔고 있고 고려 인삼 이런 거 팔고 있고 예. 한국은 소나타 팔고 있고 예. 애니컬 핸드폰 삼성전자 팔고 있고 예. 그런 당시 스마트폰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그때 충격 받으셨구나. 그걸 보고 충격을 넘어서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죠. 아이씨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생각. 그리고 북한에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남한과 북한 사이 국력 차이가 여기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너무 그게 어떻게 보면 충격이었고 은단과 소나타였네.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한국의 자동차 만든 자동차를 봤더니 너무 멋있더라. 근데 왜 북한은 이런 거 못 만드냐. 그러니까 뭐 평화 자동차 만들지 않냐. 너 평화도 타봤냐? 비교도 안 된다. 이건 잽도 안 된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한 4시간 5시간 얘기한 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북한에 있을 때에는 북한이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 미국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작지만 강한 뭐 그런 리더 뭐 이런 식의 존경을 받는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헛된 국뽕. 정말 우리는 부끄러운 취급을 받고 있다. 거지 국가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게 문제가 뭐냐 이러고다가 둘 다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이게 다 김정일 때문이다라고 나온 거죠. 그때는 김정일이었으니까. 네, 이게 다 김정일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야 우리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냐 이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명씩 모일 때마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심지어 막 너무 특별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그 모닝글로리 아십니까 혹시? 알죠. 문방구. 문방구가 네. 그 북경에도 있습니다. 북경에도 그래요? 이제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 쇼핑몰 안에 모닝글로리가 있어요. 근데 모닝글로리를 딱 갔는데 엄청 좋은 그 책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공책 같은 거 네, 팔고 네. 볼펜 같은 거 팔고. 근데 이제 그 모닝글로리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수업에 필요한 이런 걸 사다가 사장님이 한국엔 이런 게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건 되게 흔한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희는 북한에서는 이 정도 재질의 공책을 구하려면 사실은 저희 같은 상류층만 쓸 수 있는 건데 알아요. 여기는 막 요만한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사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건 너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넓게 퍼져나가면서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모였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주류가 됐을 때 사실은 우리가 가장 포섭하기 쉬운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저는 굳건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곧 겨울 본격적인 겨울 추워지는데 산에 봄이 올 때 보면은 겉은 완전히 얼음이지만 그 밑에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북한 얘기 좀 들어봤고요. 김주의 김정은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북한에도 변화의 바람은 미약하지만 불고 있다. 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